너무 오래간만에 뵙죠?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아마 열심히 본인들의 위치에서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지금 이 방에 일반인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들으셔서 본인들에 적용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 57세다 보니까 저도 이제 노화에서 노쇠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약간 근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모두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JTV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여태까지 병원에서 계속감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있지만 결국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고객분들의 연세도 계속 늘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이제 연세 92세 환자분을 이제 제가 관리를 하면서 92세 환자분도 이렇게 정정하게 걸어서 병원을 내원하셔서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본인의 치아 관리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건강한 상태로 본인의 이제 나이를 극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분은 너무 돈도 많고 재산도 너무 많으신데 76세가 되시면서 몸에 이 약간 기능에 모든 문제가 생겨서 몸을 제대로 못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칫솔을 잡는 파지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술질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부모 사모님한테 이 이술질 방법을 알려드려서 남편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내원은 두 달에 한 번씩 내원하는데 오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걷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노인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저도 있는 거고, 같이 환자와 저가 같이 늙어가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눌 부분은 노인 구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어떠세요? 똑같은 68세 나이신데 결국에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병이 치과 질환이 아니고 지난 세월을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치아 상태는 어떠신지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을 또 일반인들은 본인들의 입안 상태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똑같은 나이지만 다른 잇몸 상태, 다른 구강 내 환경을 갖게 되고 있다. 이게 뭐에 따라서 그러냐? 본인이 여태까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매일매일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관리라는 거는 매일매일 집에서 이 양치질도 되겠지만 얼마나 자주 병원을 내원해서 본인이 치아나 잇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검진을 받고 어떤 케어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크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 볼게요. 저는 90년도에 학교를 졸업을 해서 한 1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병원에서 진행을 했고 제가 병원을 지금 한 34년 차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장님들 함께 일한 원장님은 제가 소속이 돼서 일한 건 경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제가 병원 내에 이런 계속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세팅했던 병원들에서는 조금 그 환자들을 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병원 내에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병원 행정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병원을 치료하는 치과의생사라는 컨설턴트 양성하는 책을 써서 인생에서 3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실 저는 구강 근기능에 대한 공부를 조금 제가 학회 회장으로 있는 대한치과의생학회에서는 미국에 있는 조이 몰러라는 아주 유명한 치과 의생사분을 모셔서 근기능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기능은 미국에서는 치과의생사협회는 1992년도부터
진료 영역에 치과 위생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오로페이셜 마이오펑셔널 디스오더라고 하는 OMD 영역을 이제 분기능의 영역으로 해서 치과 위생사도 이 영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이랑 뭐 재작년 계속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 하는 시니어 전문가 관리도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구강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건양대학교 오상환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사이어티에서 일본 교수님들을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을 사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 수업을 듣고 이 노인에 대한 영역이 점점 더 포커스가 더 맞춰지게 됐고요. 근데 구강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결국에는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영역에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올 초에 4월 달에 있었던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 했던 학술 대회에도 참석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쪽 치과 영역에서 이 노년에 대한 노쇠에 대한 이런 영역들을 점점 구체화하고 이걸 병원 내에서 어떻게 이제 프로그래머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진단 영역의 포커스가 명확하게 6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하나가 명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그 영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고 갔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 실제 여기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목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의신보에서 정혜인 연세대학교 예방치과 교실의 교수님께서 시리즈로 계속 이 부분을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썼던 글들이고요. 이분이 WHO에서 말하고 있는 예방에 대한 영역,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글을 다루시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조금 더 어떤 근거 안에서 좀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런 저널이나 아니면 이런 신문, 이런 거에서 이 교수님들이 쓰시는 이런 내용들도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치과의사 신문에서는 치주과학회에서 이번에 최근에 노년기 구강관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라는 걸로 치주과학회가 올해 중점적인 것으로 노년기의 구강관리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노화와 잇몸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루고 324 생활 수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324 생활 수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치과의사 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기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치주과학회에서 하루 3번 이상 칫솔질을 해라. 그리고 예전에 왜 333 했었던 거가 324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2는 1년에 2번 스케일링을 꼭 받아라. 그리고 4는 사이사이,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치간 칫솔 사용을 해라 라는 치아 사이사이 관리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화와 잇몸 건강이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이 324 수칙을 생활 속에서 지키도록 계속적인 어떤 이런 노력을 이제 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0세 시대의 건강한 잇몸을 위한 324 수칙을 이제 치주과학회에서 올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외로 많은 그 학회에서 이 노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치주과학회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범치과계가 함께 이런 활동들을 같이 나서서 한다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노쇠는
뭐가 다르냐. 그래서 노화는 이제 생물학적, 저희가 흰머리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물학적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노쇠는 어떤 영양 섭취나 신체 활동 감소가 되거나 각종 질병에 의해서 체력과 이런 지구력 등의 생리적인 어떤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쇠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쇠가 되기 전 단계에서 빨리 이제 진행을 하면 노쇠가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노쇠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즘 되게 유명하신, 이름 되게 비슷하시죠? 아까 예방과 교수님 성함이랑 이제 아산병원의 노년내과의 정혜원 교수님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의원 교수님은 이제 그 노년의 삶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책도 여러 권 쓰셨고, 그다음 요즘 유튜브에서 어디든 안 나오시는 데가 없을 정도로 되게 이제 유명해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쓰신 거, 연구를 하셨는데, 구강으로 전신 건강에 파악, 음식 잘못 씹으면 노쇠 위험 2.7배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 치주과학회에서 그 내과 학회에 계신 분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 구강의 노쇠가 전신에 생기는 노쇠에서 가장 먼저 구강 노쇠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노쇠를 막으면 전신에 가는 노쇠를 이제 그 힘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전신에 노쇠가 오기 전에 먼저 구강에서 오니까 그 부분을 먼저 예방을 하면 많은 부분이 이제 예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를 이제 메디칼 쪽에서는 노쇠의 영역, 장애의 영역, 이것이 콤바인 되어 있는 공존의 영역으로 봐서 결국에 노쇠가 결국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애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되게 된다라는 것을 크게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 접근을 한다면 1차, 2차, 이제 3차까지로 생각을 하는데 1차, 2차는 3차는 의료기관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일이라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노인들을 어떤 교육, 돌봄 교육이 있는 곳에서나 이런 곳에서 이런 먼저 이런 건강기능이나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이런 3차까지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3차가 가면 이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조금 더 서비스가 너무 이제 몰리게 되니까 더 힘들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쪽, 메디칼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구강 노쇠의 병명 도입과 노년기에 대한 부분을 예방 7가지 수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복의 탄력성, 그다음에 구강 건강, 그다음에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시기, 그다음에 금연, 그리고 만성 질환의 관리, 그다음에 사회 참여, 신체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최근에 이제 2월에 이런 글이 나왔는데요. 구강노쇠 8가지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 노쇠에 걸리게 되면 요양병원을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못 씹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게 되고 잘 못 씹게 되니까 영양이 부실하게 되고 신체 허약의 악순환, 아까 그 이제 노쇠가 장애가 되고 또 이 두 개가 컴바인 되는 것이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단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위아래 교합력을 측정했을 때 위아래 악무는 힘과 잔존 치아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교합력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8020의 20개의 치아가 존재하는 게 음식을 씹는 섭취하는 시기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개의 치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20개의 치아가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는 20개여야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닿는 20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서랍 유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혀가 입천장을 미는 힘을 측정하는 거, 그다음 구강 위생 점검하는 거, 입마름, 건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식의 분쇄, 잘 갈아서 꿀꺽 삼켜야 되니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혀하고 입술의 운동 능력을 해서 이제 발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확한 발음 정도를 확인해서요.
혀와 입술의 운동 능력을 보는데 이 이유는 이제 뺨도 결국에 뭔가 음식을 씹고 치아 위로 올릴 때 뺨과 혀가 같이 움직여줘서 음식물이 치아 위에 이렇게 올려져야 윗니 아랫니가 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운동 능력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삼키는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살에 들리는 정도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일곱 가지에서 세 개 항목 이상이 있다면 나 지금 구강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저하증이고 그게 구강 노쇠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도쿄대에 있는 노인의학연구소에서는 구강 노쇠 가능성 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8가지로 이제 살폈어요. 그래서 여긴 점수를 매겨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반년 전보다 딱딱한 음식 먹기 어려워졌다. 딱딱한 음식 아직도 잘 드시면 아니요 0점이 되겠고 먹기 어려졌다. 네, 그러면 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나 국물 마실 때 자주 살에 들린다. 네. 틀니를 쓴다. 입마름에 신경이 쓰인다. 반년 전보다 외출 횟수가 줄었다. 아무래도 관절이 안 좋아졌거나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돼서 외출 횟수가 줄었다는 걸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른 오징어나 단무지 정도를 씹어 먹을 수 있다. 하루에 2번 양치질 한다. 1년에 1번 치과 검진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점수, 3점, 4점 이상이면 높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삼킴 기능 장애로 폐로 넘어가서 폐렴 환자가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2010년에 이 오염성 폐렴이라 그래서 오염 안으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버린 거죠.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그래서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로 들어가게 돼서 이런 폐렴이 걸리는 연제 환자들 노인분들이 왜 폐렴으로 많은 사망이 되시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흡입성 폐렴, 그러니까 세균이 넘어가 음식이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에 많이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8,651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2022년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19,000명이면 이미 2배를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숫자의 노인분들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4점이 아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노쇠의 이제 자가 진단은 이제 이 동경대 교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6가지 항목 중 아무런 해당이 없었던 노인은 4년 후에 사망할 확률이 완전히 현저히 줄었다. 그래서 노인이 됐어도 이런 6가지의 아까 검사의 내용들에 내가 건강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이제 평가에 사망 요인의 많은 부분이 이제 현저히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좀 비교해 본다면 일본과 한국의 구강기능 검사 아직 한국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항목이 지금 6가지이고요. 일본은 7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일본에서의 1번, 2번이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우선순위를 두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가장 쉽게 환자가 케어될 수 있는 영역을 앞쪽에 두신 건 제 생각에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강 내 환경의 평가를 할 때 1번, 2번에 해당하는 게 구강 위생 분야, 건조, 그리고 개별적 기능의 평가로 교합력 평가, 서류구순 운동, 저서랍, 그다음에 종합적 기능으로 저작, 연화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이제 분류를 나눴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항목 이상이면 노쇠라고 볼 수 있다. 기능 저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6가지를 씹는 저하, 위아래 치아 맞물림 감소, 혀의 근력 떨어짐, 구강 건조 상태, 그다음에 삼키는 기능 감소, 구강 청결 불량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정리할 때 이 우선순위를 뭐에 뒀을까라는 이제 저도 좀 궁금증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중에 2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면 구강 노쇠로 진단을 하고 이런 구강 돌봄 치료를 이제 제시를 하거나 아니 아까 같이 이렇게 그 1차, 2차에서 예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섭식 방법, 위생 불량에 해당되는 내용들, 건조에 해당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으로 넘겨야 될 때는 저작힘 없어지거나 뭐 이런 좀 단계가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의치 관리를 이제 1년에 2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게 하고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 및 의치 관리를 위해서 받도록 권고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은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구강 기능 검진을 이제 보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고홍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구강보건의료원과 대한노년치의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영역 6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이 6가지를 이제 공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5세, 70세, 80세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노인기능 평가에 포함시켜서 이걸 제도화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해서 치과 검진을 하는 의사들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 이런 영역에 대한 재교육을 분명히 해야 되고 노인 관련된 부분을 대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인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을 양성을 해야 될 때 저희 치과의생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양성됐을 때 또 치과 의사만 영역이 된다면 우리 요양병원에 지금 치과 위생사 들어가지 못해서 그 관리자에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치과 위생사의 역할이 뚜렷하게 뭔가 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도할 때 이미 치과 의사만 들어갈 게 아니라 치과 의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요양보험에서도 그 행위 수가가 치과 의사 수가도 있지만 치과 위생사의 수가가 같이 정해져야 역할 부여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가를 정할 때도 분명하게 이런 의사, 치과 의생사의 수가가 명확하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적용에 등급 판정을 받을 때도 기능 검진을 꼭 넣어서 등급 판정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고홍석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되면 교합력, 저장력 이런 진단이 이제 병원 내에 도입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척도를 정확하게 이제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병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서 지금 많이들 오시는 노인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65세 이상이 임플란트 보험화가 되면서 사실 노인층의 임플란트 환자분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임플란트만 실행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영역, 관리 영역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치과 의사들이 이런 영역들을 조금 더 업무를 수행해서 그 노쇠에서 더 예방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인 어떤 관리의 영역으로 환자분들을 이제 가져간다면 결국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병이 아니라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이 지루하실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또 좋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때는 아까 말했던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강 청결 불량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디까지 그 영역을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갖고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할 때 그 기준점에 맞춰서 환자를 훈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찾았거나 약간 사이트에서 지금 찾아낸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청결 불량 상태를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그런 구강 위생 관리를 할 때, 뭐 용품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지, 이런 영역까지 하나씩 하나씩 2주에 하나씩 저희가 풀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신 치과의생사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노쇠에 대한 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저도 57세가 되면서 살에 걸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살에 걸림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제가 어떤 식의 혀를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도 운전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저도 뺨 근육 훈련이라든지 혀의 훈련을 이제 저 자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노쇠가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사례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살에 걸리는 것의 영역을 지금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이제 혀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요. 혀를 앞으로 빼서 이쪽 맨 뒤에 있는 부분들을 단련시키는, 속근육을 단련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저는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구강기능 검사 항목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일본의 항목들을 많이 참고해서 한국형으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 개의 단체가 이제 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치의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이렇게 해서 세 단체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나의 영역에서 혀근력 떨어짐, 이 영역에서 명확하게 이제 저서랍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영역을 갖고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요 영역으로 이제 구체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그 내용들에 대한 거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립이 돼갈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되게 많은 메디컬 닥터들도 치과 영역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관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일본의 암센터, 시조카 암센터를 갔다 왔을 때도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하여 암 환자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의 혈액을 채취했을 때 구강 내 세균이 그분의 혈액에서 채취가 됐다. 그래서 구강 내 케어를 먼저 하고, 암 환자이더라도, 구강암 아니더라도 암 케어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게 구강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암 케어를 한다라는, 이제 일본에서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결국에 구강이 가장 먼저 모든 것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암에 걸리면 이 구강을 관리하는 영역에서 되게 느슨해지세요. 그리고 되게 이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궤양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너무 아파서 관리를 못할 수도 있고, 찢어지게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하액선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침분비 전혀 안 되니까, 우리가 상처 나서 뒤었을 때 이 살이 거의 찢어질 것 같이 그냥 빤빤하게 생기잖아요. 그게 구강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아파서 뭔가를 드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암센터에서는 구강 관리가 먼저 1, 그리고 몸에 있는 암 치료로 2,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암센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신질환에서 구강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결국에 전신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처음 발견을 거기서 먼저 진행할 수 있다면 노쇠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 그중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구수납과 혀 압력 진단하는 키트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수납과 혀 압력 진단하는 거, 혀 압력은 GC에서 나오는 저혈압일 때 혀에 약간 풍선같이 부푼 장비를 통해서 혀의 압력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구수납도 체크하는, 입술의 힘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입술의 압력 아니면 파파파파 해서 이 1초에 몇 번의 그런 숫자를 체크하는지, 1분에 몇 번을 파타카타를 파파파파파파 타타타타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하는지, 그거를 또 체크해서
이 입술의 힘을 또 체크해내는 그런 키트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일본 거예요. 그리고 임상에서는 치과 의사가 노쇠 진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런데 일단 요즘 그 노년치약해서 최근에 나온 것에서 보면 이런 영역에도 어 많이 치과 의사 영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화가 되고 보험화가 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턱관절 진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턱관절 자체가 그 보험화가 됨으로써 장비든 이런 것들을 병원 내에 도입을 하면서 결국에 진단 영역에까지 의사 선생님들이 턱관절 진단을 하고 의료보험 비용을 받잖아요. 이거 노년, 노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역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화기능 저하, 저작기능 저하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의되는지 다음에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TV 서준희 선생님께서는 어르신 구강위생용품 공유를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푸드 인펙션이 심하신 80대 환자이시고 이솔질도 제대로 되지 않으신 분이신데 구강위생용품을 권하는 게 제 욕심인 건지 매번 뵐 때마다 건강 우선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거군요. 80대 환자분이시고 일단 파지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지력이 결국에 이게 손에 힘을 악력을 주질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페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내에서 러버 같은 걸 믹스해서 칫솔에 선생님이 그분에게 맞는 그 러버로 칫솔을 감싸서 타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손 크기를 적절하게 해서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칫솔을 잘 잡게 해주시거나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전동 칫솔이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이술질을 가르쳐서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이 직접 닦아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보호자분 오시라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직접 그분을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위치시키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힘은 어느 정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보호자분한테 직접 해드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이 있고 본인이 꼭 해야 된다면 아까 같은 그런 칫솔 배를 조금 더 두툼하게 손 파지가 잘 되도록 이제 만들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워터픽의 힘을 얻는다거나 전동 칫솔의 힘을 얻는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합력이 증가하면 틀니 사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결과 자료가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자연치하고 틀니 사용에 대한 그 교합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문 자료 많이 있습니다. 논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는 방법이 이 교합력의 힘이라는 거는 이제 틀니 사용해서 이 교합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이제 잘 씹히게끔 틀니를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 건지 치아 남은 숫자를 말하는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따른 이제 틀니가 어떤 정도의 파워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는 방법이 궁금하다? 어떤 필요성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통 잇몸만 이야기하셔서 궁금했어요. 네. 일단 잇몸만 있는 경우에 틀니도 잘 만들면 그 저항력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응력만 없지 잘 만든 틀니는 자연치아보다는 당연히 그 교합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식사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하시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쌤이 말씀하시는 근육 운동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근육 운동이요. 제가 나중에 이 말하는 거에서 이제 저작에 대한 거에서 나올 텐데요. 선생님, 혀랑 뺨의 근육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께서도 한번 뺨을 이렇게 손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뺨을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응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당긴 상태에서 침을 한번 꿀떡 삼켜보거나 음식을 씹어보세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 기저부에 음식물이 많이 묻어서 내려오는 경우는 이 뺨이 음식물을 갖다가 치아 위에 올려서 잘 씹게 만들어줘야 되는 뺨이랑 혀가 그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 음식이 정확하게 치아 위에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잘 씹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뺨 쪽, 안쪽 뺨 쪽이나 이렇게 잇몸 쪽에 음식물이 막
붙어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입안 상태가 항상 구강 불량 위생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화, 꿀꺽 삼키는 그런 역할도 침이 힘이 떨어지면 이제 입천장에 탁 붙어서 음식을 쫙 삼켜 줘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음식물이 잔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오염성 폐렴, 흡임성 폐렴 이게 다 연관되는 내용들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남 선생님은 저작 기능 저하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인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작 기능을 평가할 때는 저작에 음식을 씹는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일본 자이리톨에서는 껌이 나와 있는데요. 그 껌 색깔이 그 씹는 힘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눈으로 환자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핑크색에서부터 밤색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색깔이 있어요. 근데 저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색깔이 되게 연하게 아주 잘 씹힌 색깔, 뭐 연하게 씹힌 색깔 요렇게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 평가를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씹는 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뭐 지시나 아니면 T스캔 이런 데서 나오는 씹는 위아래 교합압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갖고도 이런 기준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저작 기능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라이브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쵸. 칠호셈 삼키기 힘들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 그런 음식을 갖고도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왜 환자분들께서 입안에 저류된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로 연세가 많으실 때 오셨을 때 "이술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아 이분은 뺨 기능과 혀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환자한테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TV 서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당기는 것만으로도 연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신다고요? 네 그쵸.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환자도 바로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 음식물이 오히려 놓여진 상태에서도 잘 씹혀지 그 위로 딱 올려지지 못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환자분들께도 바로 설명이 아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질문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또 많이들 또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또 잘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께 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6 가지에 해당되는 아니면 일본에서 말하는 그 7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매일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하나나 아니면은 50% 정도씩 20 분씩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 드릴 수 있는 건 소개를 해 드리고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영상 같은 거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많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